백제 역사가 한 660여 년 되는데 우리가 백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한성 백제가 더 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백제 그러면 공주부여를 먼저 떠올리고 공주부여를 더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행하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500년이나 있었던 곳보다도 160년 있었던 곳을 더 백제답다라고 얘기하는 그 핵심에는 문화입니다. 그 시대를 증언해 줄 수 있는 문화가 살아있는 곳은 훨씬 강렬하게 각인이 되고요. 오래 살았어도 아무것도 없는 데는 그저 먹고 사느라고 바빴던 곳은 그냥 살았던 곳으로만 기억을 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데요. 문화를 가지지 못한 시대, 또 문화를 가지지 못한 지역은 잊혀져요. 다른 쪽으로 그냥 섞여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서 선생님하고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사시는 이 군포라고 하는 지역도 지금 그런 고민이 있어요. 군포 그러면은 김연아밖에 몰라요. 군포 수리고등학교. 그런데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군포를 떠올렸을 때 사람들이 수리고등학교를 먼저 생각하고 김연아를 생각한다는 것은 수리고등학교와 김연아가 하나의 문화의 아이콘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실 군포를 살게 하는 거는 군포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공장들, 뭐 여러 회사들, 이런 것이 사실 군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건데, 기억하기는 김연아를 기억한다는 말씀이죠. 문화라고 하는 것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기본은 산업이에요. 공장이고 일하는 곳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더 값지게 만드는 것은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중요하니까 우리 문화만 하자가 아니고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산업만 하자가 아니고, 더 고급스럽게 먹고 살고 자기가 사는 지역을 선전하자라고 하는 데에는 그 산업과 문화가 아주 적절하게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더 값져져요. 더 비싸진다니까요. 집값도 올라요. 제가 문화 콘텐츠 학과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 문화 콘텐츠 학과가 생긴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우리가 먹고 사는 바탕, 이것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더 비싸게 만들고 또 더 이익이 많이 나게 만들고, 이런 것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분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문화 콘텐츠 학과가 만들어진 배경이에요. 그런데 옛날이라고 해서 문화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저도 원래는 국문과 출신이에요. 국문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가르치기는 문화 콘텐츠과에 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옛날에도 국문과라든지 사학과라든지 음악대학, 미술대학, 심지어는 체육대학, 이런 다 문화를 가르치는 학과들이 다 있었거든요. 또 그런 출신들이 사회에 나와서 문화적인 일들을 했는데 그 분야만 공부해갖고는 나와서 안 되더라고요.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 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가르쳐 놓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문과, 사학과, 회화과 이런 걸 없애자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필요해요. 그 자원들이. 근데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더 비싸게 가공하고 팔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야도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 이제 문화 콘텐츠 학과라고 하는 데가 생겼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백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년 동안이나 수도 서울을 가지고 있었던 백제의 그 초기, 이른바 한성 백제 시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반대로 160년밖에 있지 않았지만은 공주하고 부여는 아직껏 백제의 중심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이곳을 이런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잘 되새겨보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이 나와요. 그 답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한 번씩 좀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제 사람들의 원래 왕실은 고구려 사람들이었어요. 아시죠? 고주몽의 그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고구려를 잇고 둘째, 셋째 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서울에다가 한성 백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아마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주몽의 둘째, 셋째 아들, 그 중에 이제 특히 온조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백제를 세운 첫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쪽 그때 왔던 이 내려와 있었던 여기 서울이나 군포나 이쪽 뭐 충청도나 전라도에는 사람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그때도 사람이 있었고 또 자기들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나라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은 격이 갖춰지지 않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족 국가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온조 비류 형제들이 더 센 문화와 더 센 조직을 가지고 이 남쪽 사람들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백제를 세웠는데 늘 그렇지만은 정복자는 피정복자하고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피정복자는 힘이 없으니까 일단은 친한 것처럼 해야죠. 또 정복한 정복자는 피정복자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름 그들을 위해서도 또 정책을 써줘요.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감독이 역사 공부를 참 많이 해서 만든 영화예요. 참 잘 만든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여 사비성이 드디어 포위가 되어가지고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밑에 신하들한테 군사를 보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무슨 공산성이라든지 저 밑에 전라도 그 완주에 있는 완산성이라든지 그런 데를 지키고 있는 성주들이 회의에 참석했다가 그 영화에 보면은요 의자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키려면 너희들이나 지키지 왜 우리가 지켜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의자왕이 화가 확 나죠. 이게 나라를 위한 건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 성주들이 하는 얘기가 이 백제가 너희 부여씨 나라지 우리나라냐 이렇게 답을 해요. 부여씨 나라지 우리나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여씨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고구려에서부터 내려온 만주 옛날에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가는 이 충청도 부여 말고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고구려가 생기기도 전에. 그러니까 고구려도 내나 그 부여에서 나온 거고 백제의 왕실도 그 부여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토착 세력으로 있던 성주들이 그동안에 불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왕이 너무 세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신라가 쳐들어오고 당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왕실이 망하게 생겼으니까는 이때다 싶어서 속내를 보인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보인 거예요. 너희가 백제라고 얘기하지만 백제가 왜 부여씨들이 와서 만든 것이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란 말이냐 이게. 그 부여의 백제가 망하더라도 우리는 또 신라왕한테 붙어가지고 우리 지역을 또 지키면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사실은 왕실하고 이 토착 세력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계속 있었고요. 특히 공주로 수도를 옮겨서 60년, 또 부여로 수도를 옮겨서 100년, 이 160년 동안은 알게 모르게 그런 갈등이 그 속에 계속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들이 찾아가려고 하는 오늘 최종의 목적지가 미륵사지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미륵사제인데요. 부여로 내려와 있어서 그때 당시 부여를 다스리고 있던 무왕이라고 하는 왕이, 무왕은 백제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에요. 그 무왕의 아들이 의자왕이에요. 의자왕 때 망했죠. 그 무왕이 부여 가지고도 이게 좀 불안했어요. 공주에서 부여로 내려올 때도 사실 너무 북쪽에 있어서 남쪽으로 좀 옮긴 거였거든요. 그리고 좀 더 넓고 내려오긴 왔는데 부여도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무왕이 자꾸만 우리가 오늘 찾아가려고 하는 익산, 미륵사가 있는 그쪽으로 서울을 또 옮기고 싶어 했어요. 서울로 옮겨를 하려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무왕 밑에 있었던 강력한 신하들이 그 중에 이제 사택이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센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수도를 부여에서 익산으로 옮기면 자기네들 세력이 약해질 것 같아서 되게 걱정스러웠어요. 부여에 있던 서울을 익산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니까 부여에다가 터를 잡고 있던 당시의 중신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거죠. 결국에 가서는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식의 타협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저희들이 가는 곳이 마침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 속에 무왕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무왕은 원래 서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총각이었어요. 이 총각이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처가떡을 톡톡히 봐가지고 나중에 왕까지 되었다 라고 하는 설화. 이건 어디까지나 설화입니다. 진짜 역사다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설화인데, 그런 설화가 역사처럼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된 것은 까닭이 있어요. 설화면서도 거기에 뭔가 진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먼저 이제 오늘 한번 좀 떠올리면서 가보도록 하시죠. 서동이라고 하는 이 총각은요, 그 엄마가 혼자 사는 과부였어요. 근데 공남지, 지금은 이제 공남지라고 부릅니다만은 부여성의 궁궐 밖에 연못가에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 여자가 그 연못에 사는 용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서동입니다. 서동이라고 할 때 서라고 하는 거는 마라는 뜻인데요. 요즘도 여러분 특히 일식집 같은 데 가면은 하얗게 갈아가지고 나오는 마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마를 이제 서라고 하는데요. 산에 가서 그 마를 캐가지고 그걸 시장에 갖다 팔아서 그걸로 어머니하고 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떡거머리 총각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용하고 애인이 될 수가 있대요? 이건 설화예요. 그러니까 설화 속에서 용이라고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용이라고 그러면 왕이거든요. 왕인데 진짜 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후보, 왕족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저는 추측을 하기를 무왕, 그러니까 서동의 아버지가 법왕이에요. 법법자를 쓰는 법왕인데 그 법왕이 아마 아직 왕자 시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 연못가에 사는 이 여자하고도 연애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서동도 어쨌건 왕족은 왕족인 거죠. 제 아버지가 그냥 낳기만 해놓고 키우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엄마하고 근근히 말을 캐서 내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집에 살고 있지만 이게 타고난 핏줄이 있어서 그런지 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놈이 어느 날 이웃나라 신라에, 그때가 신라는 진평왕 때인데 그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진평왕의 첫째 딸이 누구예요? 진평왕의 첫째 딸 모르세요? 나중에 선덕여왕이 됐잖아요. 그 선덕여왕의 아버지가 진평왕이에요. 거기 셋째 딸이 선화공주인데, 선화공주가 이쁘다는 소식을 듣고 이놈이 신라 경주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줬어요. 이게 바로 요즘 서동요라고 부르는 노래인데요. 선화공주님은 밤마다 남몰래 문을 열어놓고 서동 서방을 안고서 간다네,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는 선화공주님이 밤마다 서동이라는 떡거머리 총각하고 얼레리 꼴레리 했대요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냥 하라고 그러면 안 하니까 자기가 캐가지고 하는 그 말을 아이들한테 탁 나눠주면서 이렇게 주고서는 그 노래를 부르게 했더니 애들이 막 신나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 노래가 그냥 경주 시내 온통 유행을 해버렸네요. 요즘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처럼 유행을 했어요. 그 노래가 임금도 듣게 됐어요. 화가 났죠. 또 신하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런 스캔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라와 신라 왕실의 욕을 보인 이 셋째 딸을 쫓아내라. 그래 이제 왕이 할 수 없이 쫓아냈죠. 그래서 궁궐 밖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쫓겨날 때 그래도 어머니는 확실히 달라요. 어머니는 불쌍해서 금을 한 덩이 주면서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네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을 거다. 이걸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제 금덩이를 하나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짱 하고 서동이 나타났어요. 내가 당신을 모시겠다. 그죠? 근데 서동이 자기가 노렸던 대로, 자기가 작전한 대로 딱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어요. 보통 놈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니 참 다 찌그러 들어가는 오두막살이에 늙은 어머니 모시고 사는 떡거머리 총각이에요. 그게 이제 참 깝깝한데 마침 자기 어머니가 준 금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꺼냈어. 꺼내서 이거면 우리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더니 소동이 이야 꼴꼴 웃으면서 웃기지 마라. 이런 거라면 내가 말을 캐는 저 뒷산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래서 선화공주가 가보자.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금덩어리가 산덩어리 같이 쌓여있네요. 그래서 서동이 바보 같은 놈은 그게 금인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 금 옆에 나는 막 해가지고 겨우 그거 갖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 금이고 이건 천하의 없이 귀한 보물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여자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그 금을 내가 팔아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고 그래서 나중에 왕까지 됐다 하는 얘기가 서동설화예요. 근데 참 이 이야기가 기가 막힌 게요. 그 금덩이를 발견한 선화공주가 제일 먼저 남편인 서동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이 많은 금덩이 우리가 다 필요도 없으니 신라에 있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니 누명 쓰고 부모한테 쫓겨난 딸이 이를 갈아도 시원찮을 판에 금덩이 보자마자 친정 부모부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이 설화를 읽을 때마다 이런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정서를 반영한 거다 라고 늘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우리 따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사시다가 좋은 거 생기면 제일 먼저 친정 부모 생각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금이 소중하다는 것도 모르는 떡거머리 총각 서동을 사람답게 만든 거는 그 부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금의 가치를 알게 해줬단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는 금이라고 해서 나왔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이거는 해석을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일의 가치예요. 뭐가 진짜 가치 있는 일인가? 말을 캐서
장에다 내다 팔아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도 물론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큰 게 있었거든요. 그 옆에 금덩어리라고 하는. 근데 바보들은 그게 금인 줄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게 금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게 더 귀한 거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를 알려준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부인이 됐건 학교 선생이 됐건 부모가 됐건 뭐가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인가 그걸 가르쳐주고 또 그걸 가르쳐줄 때에 깨닫는 거예요. 진짜 바보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가르쳐주는 것을 기다리고 가르쳐주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그것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또는 보통 사람보다 더 좋은 일,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무왕이라고 하는 왕은 서동이라는 그 총각 시절에 그런 조력자들,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는데 하루는 이 왕이 된 다음에 왕과 부인이 익산을 가게 된 겁니다. 그 익산을 가는데 거기에 큰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못에서 용 3마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선화공주 이 부인이 여기에다가 연못을 메우고 큰 절을 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만들었다는 절이 오늘 저희들이 이따 가게 될 미륵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서동이 이제 현명한 선화공주를 만나가지고 왕까지 됐는데 어느 날 이곳을 지나가게 됐다. 그런데 큰 연못이 있고 거기에서 용 3마리가 나타나서 미륵 3존, 미륵불 세 부처님을 모시는 절을 지어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 지은 절이 지금 여기 그 미륵사라고 하는 절인데요. 이 미륵사라고 하는 절은 이따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특이한 게 보통 절에는 가장 중요한 건물인 금당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절이 모시는 주불을 모시는 곳이거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것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금당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금당에다가는 대웅전이라고 써놔 있어요. 대웅전이라고 쓰는 대웅, 제일 큰 영웅이라는 뜻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를 하고요. 어떤 절에 가보면은 최근에 그 불 탔다가 완전히 이제 복구한 그 낙산사라고 하는 그 절에 보면은 그 맨 가운데 원통보전이라고 써 있어요. 원통전 또는 원통보전. 원통하는 것은 관음보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관음보살을 주불로 모셨다고 해서 이제 원통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이제 누구를 어떤 부처님을 주불로 모셨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당이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고 하나씩 있는데 이 미륵사만큼 특이한 것은 여기는 그 금당이 하나가 아니고 3개가 있어요. 그 3개의 금당을 놓고 절을 만들었는데 그 구조는 이제 우리가 이따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지만요. 근데 이제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금당 앞에는 탑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륵사에도 그 3개의 금당 앞에 각각 탑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런데 맨 가운데 있었던 탑은 목탑이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렸고요. 오른쪽으로 동쪽, 왼쪽으로 서쪽, 그래서 이제 동탑, 서탑이 각각 있었는데 동탑도 오래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뭐 석탑인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가보면은 복구를 해놨습니다. 요즘 식으로 새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서탑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탑만. 근데 그 서탑이 그 전에 여러분들 이제 사진을 봐서 기억나시겠습니다만 한 절반쯤 훼손이 돼가지고 시멘트로 발라놓은 그 장면 아마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시멘트로 발랐다고 해서 이제 다들 어떻게 우리 소중한 탑을 저렇게
함부로 그 고쳐놨느냐라고 야단을 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멘트를 발랐던 1930년대에는 그걸 안 바르면 완전히 쓰러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시멘트는 아주 고급스러운 자재였습니다. 돈 많이 들인 거예요. 나름 그때로서는. 그랬는데 지난 그 1990년대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시멘트로도 버틸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기왕에 그럴 바에는 한번 이거를 전부 해체해 가지고 새로 쌓아 올려보자 라고 해서 이제 해체를 하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 꼭 10년 전입니다. 10년 걸려서 다 한번 해체를 해봤어요. 자, 이 왕궁리 유적지는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일대, 그러니까 미륵사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일대를 새로운 백제의 수도로 정하려고 했던 무왕의 계획 속에 있는 절터입니다. 원래는 아마 그 지금 가는 왕궁리 유적지 일대가 행정중심지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도 왕궁리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그냥 지어진 이름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무왕이 이 마지막에 그 사택시 이 집안 세력들과 일종의 뭐랄까요, 딜을 했다고나 할까요? 수도를 옮기지 않는 대신에 내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 라고 해서 했던 일이 자기 아들 의자를 세자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자왕은 그 사택적덕씨의 딸, 아까 우리가 봤던 서탑의 그 주인공이죠. 그 딸이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왕비가 낳은 아들인데, 이제 이 아들을 세자로 올리는데 합의해주면 내가 수도를 이쪽으로 옮기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딜이 성립이 됩니다. 무왕으로서는 사택시 집안 세력에 계속 휘둘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의자를 바로 그 세자로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사택시 집안 입장에서는 그래, 뭐 세자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왕궁리 쪽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걸로 이제 서로 합의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궁리 원래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이쪽에다가는 대신에 절을 짓고 왕궁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절도 지금은 없어져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탑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백제탑이 저희들이 오전에 봤던 그 정림사 부여의 그 탑과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익산 미륵사의 서탑 두 개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왕궁리 탑은 어떻게 된 거냐? 아마도 그 왕궁리 탑은 백제 당시에 지어졌다기보다는 후대에 백제 스타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백제 시대 때 탑이라기보단 통일신라 시대 때의 탑이다. 또 의미 있는 답사하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근데 이런 절들을 이제 평지가람이라고 불러요. 산에 있는 걸 산지가람 이렇게 부르고요. 근데 이런 평지가람은
이런 일직선 설계를 할 수가 있죠. 이제 특히 경주를 여러분 가보셔도 아시지만은 이 부여도요, 금방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에 딱 분지라고 하는 게 보이죠. 평평한 땅이에요. 아주 넓은. 근데 이제 백제가 두 번째 수도를 삼았던 공주의 그 공산성 그 밑에만 가봐도 이렇게 넓질 않아요. 부여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전을 한 거죠. 좀 더 넓은 곳으로 찾아서 이게 내려왔던 건데, 경주도 가보면은 분지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고대 왕권 국가 시절에 수도를 정한다 그러면은 분지를 찾았어요. 이 위쪽이 지금 부소산성 쪽이니까요. 바로 앞에다가 이 가장 큰 절, 이 정림사를 세운 건데, 이건 마치 경주가 월성이 있고 그 월성 옆에 황룡사라는 큰 절을 두었던 거하고 같은 위치인 거죠. 이 탑이 이 주변을 다 아우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랄까 일종의 카리스마 같은 게 느껴져요. 근데 또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면 날렵하게 쫙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게 1000년의 세월이 지나 15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도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이 그런 어떤 이 탑이 내뿜는 카리스마, 이것이 이걸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고 넘어뜨려 버려야지 하고서 왔다가도 감히 그러지 못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이 절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의 원찰로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로 수도를 옮기고 산성을 쌓고 궁궐을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왕실과 나라를 지켜주는 그 호국 사찰로 이 절을 부여의 한복판에다가 만들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오른쪽으로 지금 그 복원한 탑이 있어요. 그럼 저기는 이제 원래 동탑이 있던 자리예요. 동쪽 탑이요. 원래 동탑이 있던 자리인데 없어져 버린 거를 약 한 10여 년 전에 이쪽 탑 모양을 참고해 가지고 저쪽 탑을 복원을 했습니다. 지금 부서져 버린 부분,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뒤에가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걸 안 하고 이제 돌을 하나씩 지금 여러분 여기 저기 돌 보이죠? 저기 이제 탑에서 다 떼어내어 놓은 거예요. 저걸 이제 다시 갖다 붙여요. 붙이는데 특수 요즘 새로 나온 무슨 화학 재료가 있대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본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나가겠다고. 그래서 뒤에 그 빈 부분, 거기는 그냥 놔둔 채로, 그건 놔두고도 이게 무너지지 않게 이제 이거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떼어 가지고 해체를 시작을 해서 맨 밑에까지 처음 해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맨 밑 바닥에 십자형으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사리함이 있었어요. 이게 사리함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금판에다가 내용을 썼어요. 왜 그랬는가 어떻게 해서 저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요. 중요한 것이 무왕의 왕비가 사택적덕이라는 사람의 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택 씨는 당시 부여에서 가장 세력이 센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딸이 무왕의 왕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게 3년 전에 발굴이 됐을 때 당연히 거기서 무왕의 비인 선화공주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사택적덕의 딸 이래버리니까 삼국유사의 서동설화가 그야말로 휙 날아가 버리게 됐단 말씀이죠. 그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여기에 큰 절이 있었다는 건 알고, 그게 백제시대 때 절이라는 건 알지만, 그게 무슨 사택적덕의 딸이 왕비여서 그 사람이 돈을 내서 만들었느니 뭐니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중간에 그래 하여튼 왕비가 돈 냈대더라. 그 왕비가 누군데? 그러다가 그 신라공주였대. 이래서 신라공주 있지도 않은 선화공주가 거기서 만들어져요. 실제로 삼국 사기에 보면 진평왕의 딸은 둘밖에 없어요. 셋째 딸은 있지도 않아요. 그럼 이 동네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진 인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더 멋지고 강렬하니까 계속해서 전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13세기 삼국유사가 쓰여질 그 무렵까지 이 얘기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걸 이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절에 왔다가 들은 거예요. 그걸 책에다 썼어요. 그로부터는 그 얘기가 이제 완전히 정설이 돼버리는 거죠. 책을 들고 다니는 여행 가운데 삼국유사 기행 참 매력적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기 그 무왕 서동의 설화가 담겨져 있는 미륵사지를 찾았는데 이 미륵사지는 그동안에는 삼국유사 이야기를 통해서만 서동과 선화의 설화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서탑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서탑의 건축주가 누구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서사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공부했던 것도 생각나고 더 많은 걸 알게 돼서 참 좋았고요. 앞으로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혼자뿐이 아니고 저 혼자만이 아닌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함께 현장을 답사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웠습니다. 한 저자와 이제 정말로 완벽하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이 기류의 인문학에서 기획하고 있는 이 독서 기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